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 소식입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클립이 저녁에 조금 내부적인 사정으로 못 올라가서 어제 밤늦게 저희 방송 클립을 보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오늘부터 클립은 정상적으로 잘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라이브 못 보시고 또 저녁에 클립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제 아쉬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또 시장이 별로 또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복귀를 하시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오늘 특히 좀 힘이 빠지는 시장이었죠. 그리고 코스닥이 2% 넘게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또 주도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최근 들어서 처음 느껴보는 약간 패닉 셀링 비슷한 느낌도 좀 들고요.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어제도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7월 들면서 뭔가 좀 수급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7월 하반기 첫 번째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준비한 자료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좀 힘든 시장이었고요. 대부분 그냥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폭삭 내려앉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몇 종목 그냥 버티는 거 빼고는 좀 폭삭 내려앉는 느낌을 좀 받아서 뭔가 좋다 나쁘다 하긴 좀 그렇고 매크로라든지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는 좀 여유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님 이러니까 국장은 안 하지요 하시는데 그래도 미국장도 하시고요. 또 국내장도 또 나름 최근에 글쎄요 많이 오른 종목도 꽤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또 보면 안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종목도 꽤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또 대응을 하시면 또 이 시장도 미국 시장만큼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오르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는 있게 또 거래가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미아님, 부장님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천천히 진행해 볼까요? 자, 비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좀 꿉꿉한데요. 자, 그래도 시작을 해보죠. 코스피는 5.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금리 영향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반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기대감은 좀 재개된 하루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 하회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영향에 반등한 금리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미국 시장은 빅테크 중심으로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면 자, 미국 제조업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S&P 제조업과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 관련된 PMI 흐름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49.2가 예상치였는데 48.5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실적 기대감이 역시 미국 시장이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당선으로 이어진다면 대규모 감세 등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인상 등의 또 정책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자극을 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따라서 10년물의 미국의 국채금리가 4.45%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별다른 국내 고유의 악재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에 특별한 뉴스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도 하나가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45%까지 좀 올라가면서 역시 악재로 좀 작용했고, 말씀드렸던 대규모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그리고 관세 인상 등의 정책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고 고금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전일 수출 호조에도 결국 금리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금주 FOMC 의사록이나 고용 지표가 대기되어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금리 상승이 되고 나면 외국인 자금이 당연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의 현물 매도까지 이루어지면서 최근 지속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전 기준 선물을 7천 계약 넘는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전일 4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지만 하루 만에 순매도도 전환했습니다. 반면 5일 실적 발표 앞둔 기대감 때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세가 역시 유효하게 나타났고요. 전일 1조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금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순매수 기조가 오늘도 이루어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특정 업종은 밸류업 내에서 금융 섹터였죠. 특히 이제 신한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에 2조 원, 약 5천만 주 투입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발현이 됐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포함한 금융주 관련해서 주주와는 확대 기대감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상법 개정 등 밸류업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고요. 밸류업 기업 공시가 본격화되고 밸류업 지수, 그리고 ETF 출시까지 예정돼 있고, 법안 개정과 세제 혜택 논의 등의 이벤트가 지속될 것으로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특히 금융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출 영향이 또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어제 전선과 전력기기 관련된 쪽은 어제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수출 지표 관련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고용량 변압기의 수출 단가 금액들이, 단가 같은 경우는 전년비 32% 성장,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전년비 90% 성장했다는 기술 지표가 나오면서 HD, 현대일렉트릭 등 관련된 부분들이 신고가 지속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들 전력기기나 전선주가 오늘은 급반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 부담에 성장주의 투심이 약화되면서 코스피 대비 낙폭이 크게 됐고, 오늘은 2% 이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830선 언저리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업종 하락한 가운데 홍콩 증시 개장 이후에 전일 차익 실현 출회했던 테크윙, 재룡전기 등의 저가 매수세는 일단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테크윙과 재룡전기는 반등을 줬고요. 금리 속등 여파에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5배 수준까지 들어가면서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낙폭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말씀드렸던 수출과 저가 매수 유입이 됐고 있던 전선과 전력 설비가 강세였고요.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물질 이전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 등도 굉장히 좋았고요. 한국 시장 고유의 약세 요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번번이 돌파하지 못했던 2800포인트 코스피 기준, 이 부분들이 다시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의약품, 금융업이 강세였고, 반면 전기가스업과 운수장비, 기계 등이 약세였는데,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큰 계약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아주 무거운 주식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주 등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되면서 약세 지속됐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 등 트럼프 재선 시에 IRA 보조금 정책 변화 가능성, 그리고 화석 연료를 중시하는 정책 영향 때문에 글로벌 전략 수정은 또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좀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해외 수직 소식에 상승했었지만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제기가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강세였고요. 동양생명과 하나손보, 그리고 KB금융 등이 상세 보였고, 전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참석하면서 밸류업 세제 지원 정책 발표 계획을 공개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전업종 하락했고요. 기타 서비스, 의료 정밀기기, 운송 장비, 부품 등의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포함하면서 한두 가지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지워주시면 이게 관련된 미국의 6월의 ISM 제조업 PMI 지표 관련된
세부 항목입니다. 이 보시면은 신규 주문과 재고의 스프레드가 6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6월 AISM 제조업 지수는 직전치와 예상치를 하회한 48.5를 기록했는데 지난주 금리 상방 압력을 높여주는 재료로 작용했던 시카고 제조업 PMI 서프라이즈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다만 이제 고객들의 수요가 양호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기업들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이 지표를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45.4에서 49.3으로 일단은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시에 향후에 리스타킹, 다시 재고를 쌓는다는 수요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스프레드가 6개월 만에 반등했기 때문에 재고 부분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신규 주문을 한다는 것은 리스타킹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서베이 응답 내용 중에서는 국내 IT 수출과 관련도가 높은 컴퓨터와 전자제품, 전기 장비, 그리고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고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가격지수와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둔화되었습니다. 가격지수가 57에서 52.1로 큰 폭 하락했고요. 고용지수는 51.1에서 49.3으로 재차 위축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어제 그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 오늘 하락은 국내장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조금 아픈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들이 오늘 많이 빠지고 특히 코스닥이 급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코멘트들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장중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면 코스닥 급락 관련된 코멘트를 키움증권에서 장중에 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4%로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도 코스닥의 급락 이유를 하나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트럼프 당선 리스크 프라이싱을 이미 이제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회 예산정책처에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을 권고했다는 이야기, 이것도 좀 악재로 이야기했다는 거고. 네 번째, 코스닥 주력 종목 차익 실현과 실적 시즌 임박 시점에서 대형주로의 수급 로테이션이 이유가 됐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유를 발견되는데 첫 번째, 미국 금리가 10년물이 4.4%로 급등했다는 점과 트럼프 당선 리스크가 프라이싱 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미국발 이슈인데 국내 증시가 코스닥 중심으로 빠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니케이나 상해, 다른 아시아 증시가 양호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좀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빠져야 되는데 왜 한국만 그러냐,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금투세 시행 우려라면 개인이 팔아야 하지만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먼저 팔기도 전에 선제적인 매도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주력 종목 차익 실현, 그리고 실적 시즌 임박을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한다. 사실 이게 키움증권의 해당 애널리스트는 개인적으로는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이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통상 실적 시즌 초반부에는 대형주들로 수급 로테이션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전일 발표된 한국 수출이나 미국의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양호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대형주 실적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급적인 단기적인 악재의 영향 때문에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중에 최근에 굉장히 셌던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관련된 그쵸,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 있는데요. 대형주로 가는 수급 때문에 한계된 한계가 있는 지금 기관의 수급이 결국은 다른 걸 팔고 사야 되니까 대형주를 사기 위한 수급 로테이션, 이게 좀 영향이 제일 큰 것이 아니냐.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코스닥의 박스 하단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후 2시 현재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수급상으로는 2시 현재 외국인이 1,100억 그리고 기관이 1,500억 정도 순매도 우위의 모습을 코스닥 시장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양수급 주체의 각각 1,000억 원 넘는 순매도는 지난 6월 14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첫 거래 이후 보름 만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크게 매도를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최근 3개월 박스 하단이 코스닥이 830포인트 정도가 기술적인 하단 지지 라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매도 압력 속에서 코스닥 시총상위 탑 20개 중에
17개 기업들이 평균 3, 4% 정도 하락세를 오늘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전방위적으로 팔았다 볼 수 있겠죠. 코스피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11,000계약 정도, 약 1조 600억 원을 상회하면서 2시 기준 기관,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차익 거래가 4,500억 이상 2시 기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3천억에 달하는 비차익 거래성 순매도까지 겹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크게 만들었던 모습이었는데, 반면 밸류업 관련된 이슈도 있는 증권은행 보험을 중심으로 배당 매력과 주주환원 정책의 적극적인 섹터가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결국은 매크로적으로 보자면 일본 엔화 가치 약세가 지속되면서 1985년에 9월달 프라자 합의 이후에 가장 늦은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고, 엔화 약세가 또 여전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원화 가치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중이기 때문에, 또한 미국 장기채 수익률 상승이 증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코스닥 쪽의 약세가 좀 더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상당히 힘겨워집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코스닥이 꽤 선전을 했었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좀 덜 빠지는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종목별로 본다면 낙폭이 빠지는 종목 하락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바후마님, 녹화 같은 실시간. 혼자 하니까 지금 이 라이브 자체가 녹화 같은 실시간 느낌이 드실 걸 맞아요. 충분히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실시간 방송이 맞나요? 김진님, 실시간 방송이 맞나요? 실시간 방송입니다. 혼자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50분 하는 게 아주 다이나믹하진 않습니다.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도 괜찮았거든요. 장막판에 엄청나게 또 끌어올렸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장중에 4.6% 정도까지 또 밀렸었거든요. 오전에 강했다가 장중에 막 빠지다가 갑자기 종가 무렵에 확 들어올리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업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특허 만료가 이제 이야기되면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해 세계 매출 1조 3천억을 기록했던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역시 연내 비아트리스라든지 테바, 그 다음에 노바티스 등의 글로벌 제약사 세 곳이 일단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비만약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개발 임상이 막바지인 3상에 돌입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HK 이노에는 GLP-1 후보 물질인 에크노글루타이드를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동아 ST의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가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 글로벌 임상 1상 파트 2 미국 첫 환자 투약을 지난달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먹는 비만약 개발 위해서 자사주를 팔아서 600억이 넘는 자금을 지금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다가 한독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인 바이오콘과 리라글루티드 성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언급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상당히 핫하게 가고 있고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만약은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남녀노소를 따지고 이런 거 없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는 좀 뱃살을 빼야겠어. 나는 좀, 몸무게를 더 빼야겠어.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주변에서, 넌 괜찮아. 여전히 지금 날씬한데 왜 그래?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나는 비만이다. 나는 살이 쪘다.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뱃살 좀 빼고자 좀 다이어트하고 최근에 한 3kg 정도 뺐거든요. 뱃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모에 대한 어떤 관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망, 욕구 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비만약 관련해서는 국내에 만약에 본격화되고 적당한 가격으로 시판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비만약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나타낼 거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노보 노디스크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클레이턴 공장을 증설 예정하고 있고 41억 달러, 약 5조 7천억 투자하면서 추가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암젠도 월 1회로 투약 빈도를 줄인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등의 전반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뭐 경쟁이 핫하지만 가격이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최초의 비만약을 이야기했던 가격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오려면 어느 정도의 경쟁도 좀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가격을 좀 내리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제 기억에 일본 같은 경우는 비만약이 아마 건강보험이 또 적용되는 쪽으로 아마 갔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최근에 노보 노디스크 약도 일단 중국에서 일단은 승인이 또 떨어지면서 시장 확보를 또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제가 뭐 최근에 방송을 비만 관련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2000년 기준 뭐 2030년 정도 가면은 아마 중국 시장의 비만 인구가 거의 한 5억 명에서 6억 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비만 인구가 늘고 있고, 그게 뭐 비단 중국뿐만이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만약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빅파마들이 결국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나이 들어서 살 빼면은 뭐 돈도 못 번다,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말도 있어서 저희 집사람도 살 빼지 말라고 엄청 뭐라 그러거든요. 얼굴살 빠지면 돈 안 들어온다고 엄청 뭐라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좀 빼고 싶어서 지금 빼고 있는데요. 예. 열심히 해도 돈은 열심히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뭐 그래도 빼고 싶습니다. 저도 좀 더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비만 치료제 수요가 뭐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오늘 뭐 종목들 가운데 뭐 펩트론 역시 인벤티지 랩, 그다음에 한독, 애니젠, 큐라티스, 대봉 LS, 뭐 삼성전자제약 이런 종목들도 꽤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비만 오네요. 그래서 비만 관련된 주식이 좋았나요? 네, 이런 엉뚱한 개그도 한번 쳐봅니다. 자,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은행 섹터 역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금융업종, 은행 업종이 오늘 상당히 좀 오르기도 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역시 은행주가 올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특히 단기 매매보다는 역시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목적의 투자 자산으로 역시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기가 들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NIM이 상승하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연결고리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느슨해지고 있고, 기업 가치 제고, 즉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던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와 NIM 하락 전망이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자, 금융지주 주가와 이익 전망인데요. 2016년부터 18년 정도까지 쭉 보시면은 이익 전망이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 뒤로서는 조금 빠지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오른쪽 금융지주 주가와 이익 전망인데 2019년부터 21년 보시면은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PBR이 계속 횡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뭐 이익 전망도 좋아지고 주가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자, 또한 NH투자증권에서 담당 리포트를 본다면, 자, 이론적으로 산출한 은행주 가치는 시장가보다 매우 높다고 평가를 하면서 고든 성장 모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든 성장 모형으로 산출한 은행주의 현재 이론적 PBR은 약 1배에서 1.2배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는데 실제 PBR은 0.35배에서 0.56배에 지금 불과하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가 대비 시장가 할인율은 초저금리 구간이었던 2020년과 21년 구간보다는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할인율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채권 관점에서도 접근한 은행주도 약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최근 은행계 금융지주가 주주하는 가치성을 확대하면서 주주하는 규모가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하는 관점에서 은행주가 확정된 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채권에 가까운 자산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니까 은행주 PBR과 시장가, 이론가 추이인데요. KB, 신한, 하나, 우리, 기업 PBR 평균 5개 회사들의 평균인데요. 자, 시장가가 지금 아래쪽에 짙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 이론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배에서 뭐 1.2배 이 정도까지 지금 이론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시장가는 뭐 0.5배, 6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나 이 괴리가 굉장히 아직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은행주의 할인율 추이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기업은행 평균인데요. 할인율이 60%에 달하고 과거에는 80%까지 2020년, 21년 초저금리 시대 때 이렇게 갔었다는 거죠. 뭐 그때는 금리가 낮으니까 NIM도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역시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60% 정도까지 할인율이 조금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낮고요. 과거에 2014년, 15년 정도에는 할인율이 거의 20%밖에 안 됐던 구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낮은 구간으로 아직은 좀 더 올라갈 구간이 보인다는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지난밤 말씀드렸던 대선 불확실성 속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은행주에 관련해서도 금리가 또 올라가는 모습도 오늘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금융지주 은행 5개사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과 24년 주주환원 전망인데요. 지금 항목을 본다면 KB, 신한, 하나, 우리, 기업은행 5가지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과 24년 주주환원 하반기 예상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시면 NH투자증권의 금융주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것도 찾기가 힘드시면 3프로TV 신의자료실 앱에 들어오셔서 앱 안에 신의자료실에 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자료가 보이십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은행주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과 주가인데요. 역시 은행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들여 올려야만이 주가들이 움직입니다. 최근 보시면은 외국인 비중들이 52%, 53%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외국인 비중들이 2020년, 21년 저점을 찍고 외국인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PBR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0.4배 언저리에서 상당히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외국인 비중이 올라갈 때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비중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비중 올라가는 것 대비 PBR이 아직은 좀 많이 갭이 남아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은행주 포함한 보험주까지 상당히 좀 좋게 올라갈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하루 종일 비만 오다 보니까 비만 관련주가 올랐나요? 라고 한번 근데 그건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분께서 댓글창에, 실시간 댓글창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재밌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거 집에서 생각해서 오신 건가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네요.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개그 한번 살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약간 웃자고 한 말입니다. 뭐 그만큼 오늘 시장이 좀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진정 화내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섹터는 역시 오늘 현대기아 관련된 자동차 섹터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현대차가 전일 장 마감 후에 6월 판매량이 국내 59,804대 그리고 해외가 29만 1,712대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 35만 1,516대로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국내 판매는 14.8%, 해외 판매는 4.4% 각각 줄어든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아는 6월 판매량이 국내 4만 4천 세대 그리고 해외가 22만 3,033대, 특수가 500대 등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한 26만 7,536대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소 조금은 감소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특수 판매를 제외하고 전년 동월 대비 국내는 14.7%, 해외는 1.7% 각각 줄어든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기아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도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섹터가 좀 빠진 것도 6월 지표가 5월 대비 전 월비 대비 조금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고도 있다고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도 오늘 그런 지표가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언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1일에도 교섭을 제기했지만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자동차 섹터는 역시 파업이 많은 이슈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이죠. 순조롭게 잘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해외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부분에서 파업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협상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협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가들이 오늘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모비스, 뭐 화신 등등 뭐 자동차주라든지 부품 테마주들이 주가가 빠졌는데요. 자, 근데 오늘 삼성증권에서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된 상황에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해외 현지 공장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해외 현지 공장이 특히 북미, 그 다음에 뭐 유럽, 인도 이런 쪽에서 역시 해외 공장이 완성차와 부품사의 기업 가치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형성을 했고요. 최근에 중국 전기차 해외 시장 진출이 빨라진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진입을 막고 있는 미국과 인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가 유리하다. 특히 이제 지금은 유럽 쪽은 조금은 중국 업체가 진출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인도 쪽은 중국 차들의 업체들의 진입을 상당히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과 인도 시장이 상당히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인도 쪽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에 유리하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뭐 서현이화, 뭐 화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기도 했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HL 만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았었는데 역시 오늘 삼성증권에서 역시 이야기를 하면서 SL과 HL 만도가 북미와 인도 성장의 수혜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SL은 제품 다변화, 그리고 HL 만도는 고객사 다변화와 제품의 전자화가 겹쳐서 향후 3년간 높은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SL과 HL 만도를 북미와 그리고 인도 시장의 성장 수혜주로 일단 추천을 했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이야기됐고요. 특히 HL만도 같은 경우는 메리츠증권에서도 최근에 화웨이카 이슈가 되고 불거지고 있죠. 화웨이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카 최대 수혜주로서는 만도를 이야기를 메리츠증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HL만도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매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구가됨에도 불구하고 OPM, 마진율이 뭐 한 자리 숫자 초반, 중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형성되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매출 성장과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화장품 쪽인데요. 자, 어제 아침에 수출 지표가 나오면서 어제 오전에는 한때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장 막판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화장품이 급락세로 들어섰죠. 뭐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아주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오전에 다시 또 화장품들이 버티다가 확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장중에 다시 아래골을 달면서 일부 화장품주는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일부 화장품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 이후에 성장성에 대한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일부 화장품주들이 혼조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도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또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종목 몇 종목 있고요. 방어가 안 되는 종목들은 또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역시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 단기적인 급등락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소고에 대한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냈는데요. 아마존의 K-뷰티 컨퍼런스 후기가 되면서 역시 강한 수요와 비교 우위 인프라가 재확인됐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특히 이제 이번에 관련된 아마존 K-뷰티 관련된 컨퍼런스 이슈가 있으면서 실리콘2가 시장에 다소 오해가 있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증권에서 지난번에 관련된 코멘트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된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던 이유는 역시 2월에 화장품 수출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역시 커버리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화장품주가 좀 빠진 이유는 첫 번째, 6월에 화장품 수출이 전월비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반기 시작에 따른 순환 섹터, 순환매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존재가 이야기되고 있고 여전히 따라서 수급도 집중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차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6월의 수출, 2분기 수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6월의 화장품 수출은 6억 5,5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비 2% 성장하고 전 월비로서 5월 대비로서는 11% 감소한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성장이 더뎌 보이는데 중국이 올해 들어서 최저 수출액 약
1억 4천만 달러로 전년비 30%나 수출액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번 6월에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홍콩 외의 수출 금액은 오히려 올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죠. 미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전년비 33% 증가했지만 전 월비로는 미국도 9% 정도 감소를 보였고요. 다만 이제 6월에 미국 수출은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작은 수출이 아니고요. 월 평균 수출액도 상회한 수출 금액이 6월 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었다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펀더멘털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자, 2분기 전체 화장품 수출은 21억 1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8% 성장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마 2분기 화장품주들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6월에 더 부진한 모습이었고 2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미국, 일본, 아시아 등의 고성장으로 골고루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다, 건강한 수출 지표가 나왔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6월 달에 전월비 감소한 수출은 다소 좀 아쉽지만 성장의 한 과정 정도로 판단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역시 K뷰티의 수요가 강하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데, 우선 용기 사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펌텍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용기 사업자, 이런 부분들 좀 본다면 과거 같은 경우는 수주장고가 쌓이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수주장고가 쌓이는 모습이 거의 안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용기 회사들이 상당히 수주장고가 쌓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시 굉장히 오더가 강하다고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높은 매출을 경신해 나가는 ODM사들이 역시 역대 최대 매출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디 브랜드의 상당수가 매출 1,000억을 넘기면서 상당히 좋은 해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던 인디 브랜드들이 한 해 만에 1,000억대여서 뭐 3, 4천억대로 굉장히 높은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현금으로 또 다른 인디 브랜드를 또 인수하는 등의 모습도 M&A도 적극적으로 인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몇몇 브랜드사 경영진과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지금은 강한 확장의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성장하는 인디 브랜드의 경영진 또한 동일하게 중국 진출 시기보다 강한 모멘텀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좋았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모멘텀이 좋다. 미국, 뭐 동남아, 일본 등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글로벌 침투 여력을 굉장히 현재 대비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게 존재한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계속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나타냈는데요. 과연 리바운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하나증권에서는 일단 탑픽으로서는 실리콘2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목, 코스맥스 이런 종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 관련된 종목들, 특히 실리콘2나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방어가 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슈는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하나투어는 약간의 매각 이슈도 조금 있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역시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2분기 아쉬운 실적 전망에 여행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대해서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아마 2분기가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성수기인 3분기를 앞두고 선제적인 마케팅비가 동반 2분기에 증가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언급을 했고요. 특히 하나투어의 2분기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1,333억 원, 그래서 전년비 62%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 전년비 143%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컨센서스 영업이익 130억 원 하회하는 99억 원이니까 다소 좀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좀 처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2분기 예상 매출액은 542억 원, 전년비 3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억 정도로 조금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죠. 컨센서스가 4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실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15억 정도로 컨센 대비 좀 하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한편 영업 외적으로는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하나투어의 매각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 또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되면서 또 밸류를 어느 정도 받고 매각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이 좀 빠졌는데 최근에
최근에 LCC 같은 경우는 또 단기 반등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때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서 비수기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 LCC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상당히 좀 좋은, 그러니까 2분기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수요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에서 LCC 항공주들이 주가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티웨이 항공 보유 지분이 이제 매각이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W 밸류업, 이 관련된 투자 목적 회사죠. 이 부분들이 티웨이 항공 보유 지분 26.77% 중에 11.87%를 소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명 소노 있죠. 그 리조트 하고 있는 이쪽으로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잔여 지분에 대해서도 소노 인터 쪽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쪽으로 아마 소노 인터 관련된 콜옵션 행사를 하면 저렇게 지분 구조가 바뀌다고 알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한투증권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어제 주가가 11%는 급등해서 약간 뭔가 이슈가 있나 생각했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W 밸류업, 그러니까 JLK 파트너스가 보유 지분 14.9%를 소노 인터내셔널에 매각을 했는데 규모는 1,056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소노 측은 나머지 11.9%에서 9월 말까지 콜옵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 매각 단가는 전일 종가보다 21%,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대비로는 34% 비싼 3,290원 단가로 매각이 됐고, 24년 포워드 기준 PER 9배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자, 티웨이의 기업 가치를 약 7천억 정도로 평가를 한 거죠. 오늘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6천억이 좀 못 미치는 어떤 시가총액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는 건 당연히 최저주주를 노리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된다고 평가를 했는데, 최저주주인 예림당 측과 JKL의 지분율은 29.4% 대 26.77%로 3%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경영권 매각 가능성은 예견됐던 흐름이었는데, 아직 소노 인터내셔널과 예림당 간의 관계나 이번 지분 취득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사실 알려진 내용이 없는데, 다만 예림당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생각이라면 JKL 지분을 대신 사온다든지 미리 준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소노 쪽도 싸울 생각이었다면 미리 지분을 시장에서 사모은 뒤에 공시를 하는 게 더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본격적인 지분 경쟁이라 말하기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분 경쟁까지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주주,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분 격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일단 티웨이 항공의 가치 역시 적어도 소노의 취득 가격 수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290원 정도 수준까지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한투증권에서는 오늘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국내 주택시장 업황 부진에 레미콘 노조 파업 등에 이르러서 건설과 시멘트, 레미콘 주가 하락했다는 점, 여기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비오는 화요일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녁 푹 쉬시고 내일 또 힘을 내서 다시 시장에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